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과 우리나라 올려보다가 우리나라만 빼고 피싱? 일본만 간답니다. 네. 참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당장 뭐 크게 놀랐던 일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뭐 정치권도 계속해서 그 후폭풍이 시달리는 것 같고요. 또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취재원을 좀 만나서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광화문 쪽에 이제 그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네. 분이었어요. 네. 이러고 나서 좀 한산해져 갖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조금 덜 들어오면 어쩌냐 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오려고 하다가 네. 좀 포기하는 사례들도 좀 속출하고 있는 상태여서 약간 그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또 투자 경제 이쪽에 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보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 쪽 시장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거의 뭐 1년 혹은 뭐 그 이상 만에 처음으로 또 하락으로 돌아선 뭐 서울 지역도 이제 그런 곳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지방 쪽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동산 시장도 점차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가든 뭐 이미 박살난 지가 좀 오래됐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 한번 이광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뉴스는 우리 권순우 팀장과 네.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네, 그래도 아침은 활기차게.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굉장히 좀 분위기 좀 깔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린 우리의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전해드렸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취재를 했었던 이유는 이게 원래 이렇게 지금 되게 중요한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큰 일이 벌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정말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들여서 수습을 할 때 이제 기업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네. 어디서 빵꾸 나갖고 사고 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디폴트가 난다든지 네. 뭐 어디서 뭐 갑자기 중요한 거래처가 끊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저기서 또 현장에서 또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사실은 외국인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제일 거기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환율을 제일 크게 올리는, 그러니까 원화를 제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그 일시적으로 나가는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채권 시장에서 디폴트 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그 무제한 유동성 공급 체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 앞에서 그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뭐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없도록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경제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연락 취하면서 어디에서 좀 사고 나는 부분들 없는지를 좀 관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계엄 사태에 해외에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 네. 근데 경제의 영향은 현재는 별로 뭐 눈에 띄지 않는다. 경제적인 위험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 정프로님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보통 일본 방문하고 나면은 이제 그 바로 옆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도 원래 들렀다 가는데 이번 발표에서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이터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서 한국은 왜 안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좀 적절한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그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은 왜 가냐라고 했더니 그 13번째 인도 태평양 방문인 일정인데
그 영내에서 미국의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영내에 있는 국가. 그 영내에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포함이죠.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그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워싱턴 DC에서 이제 어제 오늘이죠, 미국 시간으로 네. 어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제4차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와 1차 NCG 도상 연습도 계엄 사태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일단은 카운터파트가 그 김용현 장관인데 네. 장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반응은 뭐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전해드렸고요. 네. 그 한국은행 총재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얘기했던 것도 제가 취재했던 부분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맥락이.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총재가 또 중요한 이유가 지금 제가 보기에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역할이지만 이창용이라는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경제 대변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뭐 그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MF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임했던 올리비에 블랑시에 뭐 명예교수 네. 뭐 아니면은 뭐 라가르드 뭐 총재 뭐 ECB 총재 이런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한국에다가 이제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뭐 한국은행 총재기도 하지만 이제 이창용이라는 개인하고도 친분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네. 니네 지금 무슨 상황이냐 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가 거기에 뭐 글로벌 경제의 빅마우스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가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대외 신인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가 어제 했던 얘기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 충격이 더 큰 것 같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국내에서는 정치 상황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라도 하는데 해외에서는 정말 충격이 온 것이라 전화기 이메일로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온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 뭐 서방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볼 때 아시아 국가의 그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미얀마나 태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 국민들이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21세기에 무슨 그 계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몇 시간 만에 또 종결이 됐잖아요. 심지어 그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국회에 출석을 해서 요새 같은 시국에 무슨 계엄 같은 소리 하냐. 계엄을 했던 장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뭐 미국에 있는 뭐 아시아에 있는 국가에서 또 뭐 계엄, 뭐 쿠데타 뭐 이런 게 낫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메시지를 잘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제 같이 나왔던 부분이 또 이제 그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 국제 경제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접근성 있게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외국계 증권사의 리서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박정우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빠른 계엄 해제를 보고 민주적 제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빨리 정리된 것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거 정리되는 거 보면서 아 여기 그래도 민주적인 제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네. 아 여기가 그래도 민주적 제도가 잘 정착은 된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좀 했었고요. 뭐 트위터 같은데 반응에서 보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X에 올라왔던 반응인데 이거 보면서 그 법안을 만들고 계엄령의 반대표를 던진 게 한두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네. 심지어 표현이 어떤 거냐면은 미친 것 같다. 그렇게 빠르다? 예. 아,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했는데 국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이거를 해제를 시켜? 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바라보기에 네. 뭐 태국이나 미얀마의 경우에는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에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 그다음에 태국의 경우에는 쿠데타를 벌이면 정권이 바뀌고 정권 바뀌는 게 19차례였다고 어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데 우리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그래 뭐
사태가 발생한 건 알겠는데 한 6시간 만에 종료가 되고 이런 걸 보니까 그것이 또 놀랍다는 굉장히 놀랍다. 반응들도 외국인들. 근데 제가 제가 뭐 역사자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계엄 선포되고서 2시간 만에 국회 의결로 막은 케이스가 없을 거예요. 네. 그것도 되게 엄청난 제도적인 네, 역할을 네.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같은 경우에 예전 비슷한 사례를 보면 영향은 단기적이고 바로 회복되기도 했다라고 좀 얘기했고요. 이창용 총재 얘기도 이제 과거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 프로세스와 경제적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데이터를 보면 단기적인 영향도 이번보다 작았고 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경제 쪽에서 뭐 자꾸 괜찮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뭐 자꾸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만약에 여기서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생기면 그 비상계엄 정리하는 과정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은 이 경제 일선에서 좀 진짜 큰 사고 안 나도록 네.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 당분간은 좀 집중적으로 그 취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마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2016년, 17년 넘어갈 때는 그래도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슈퍼 사이클이었죠. 예, 아주 좋아지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빠르게 조금 더 회복 내지는 뭐 정상화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 사이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고 거기다가 뭐 다른 수출 여건 뭐 또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네.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서 예, 예. 꼭 정치적 이벤트의 크기 자체로 비교하면 그때보다 뭐 이게 작거나 크거나 하여튼 그럴 수 있으나 그보다 경제적인 여파는 생각보다 이 작은 트리거 뭐 작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 트리거가 굉장히 크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편으로는 하게는 됩니다. 그렇죠. 그게 걱정되니까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나머지 경제 파트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수출 여건이나 내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경계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사고 나기 전에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맞습니다. 이게 경제 사고는 아무 일도 없는 게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경제 파트에서도 뭐 위기 해결사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경제 파트의 진정한 강자는 아무 일 없게 네.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기 경제 쪽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하시는, 그러니까 자산 관리하시는 네.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국내 주식에 대한 주문을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내 투자자들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안 그래도 코스피가 1년 내내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런 정치 사건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네. 그리고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별로 관심은 없겠지만 프랑스의 지금 내각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 하원이 그 미셸 바르니에 그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내각은 붕괴가 될 건데 그 내각 붕괴가 된 사례가 거의 6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보고 있다가 이거 네. 이렇게 뉴스 보다가 뭐 정치적인 혼란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에 그 내용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프랑스도 그냥 있지 않냐. 그리고 프랑스는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라고 좀 찾아보니까 어우 여기는 난장판이더라고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 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거는 네네.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각 총사퇴를 한다라는 건 지금은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까지 위험한 상황이 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S&P에서 국가신용등급 얘기할 때 한국은 그렇게까지 변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S&P에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프랑스에 대해서는 무디스가 국제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정부가 붕괴가 돼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유로존 위기 네.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다들 독일 망해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한번 독일 지수하고 프랑스 지수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오른쪽이 독일 닥스 지수고요. 왼쪽이 프랑스 까크 지수예요. 네네.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게 프랑스가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넘어가기 전에 서울 지하철 걱정들 많이 좀 하실 수 있는데 네. 임금 단체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업이 철회되고 출근길의 대란은 다행히 없을 것으로 네, 정상 운항이 될 것으로 지금 다행이네요. 네, 속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넘어갈까요? 예, 여러분이 뭐 알게 모르게 지금 시즌에 그 파업을 비롯한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공공노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공노조의 뭐 조리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지금 대부분 갈등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어디서 트리거가 될지 네.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장중에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달러? 드디어 넘어섰어요? 넘었습니다. 이게 은근히 그 심리적 저항선이 좀 있거든요. 네. 10만 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억 넘은 거는 우리나라 기준이고 그쵸. 네. 그러니까 10만 달러가 심리적 저항선이 좀 되고 있었는데 이게 뚫리면 또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인데 일단 SEC의 폴 애킨슨 전 SEC 위원이 그 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이분이 디지털 상공회의에서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 의장직을 수행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규제 완화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미국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가 그 중요하다는 것보다 SEC가 가만히만 있어도 가상자산 시장은 난리가 날 겁니다. SEC가 계속 시비 걸고 있었거든요. 네. 너는 증권이야, 너는 증권성을 입증해봐 그러면서 뭐 리플 이런데 소송 걸고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원래 미국 시장은 잡는 것만 잡잖아요. 예. 대부분은 그냥 눈 감아주고. 네. 그래서 그 눈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가상자산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의 멘트도 좋은 게 좋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건데 네.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자다. 그런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월 의장은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비트코인은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 그런 건데 금의 경쟁자다만 부각될 수 있는 거네. 달러의 경쟁자라고 볼 수 없고 이게 뭐 이렇게 디지털 뭐 금과 뭐 비스무리한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상이고 디지털이다. 그러니까 네. 달러는 실체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그냥 금의 경쟁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고 봐라. 파월이 인정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우리 좀 원래 신날 때는 다 좋게 해석하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주류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파월이. 뭐 그렇게 좀 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뭐 흥미로운 얘기 조금 전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제가 보기에 몇 가지, 그러니까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미국이 이제 전략자산으로 보유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테더 같은 달러 기반 코인들이 전 세계 국제 통화가 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그 코인을 뭐 그 만들기 위해서 달러라든지 미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나 미국채를 훨씬 더 많이 미국이 더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이것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전력 ESS로서의 비트코인 얘기가 좀 있습니다. ESS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는 네. 보관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만들어서 버려야 됩니다. 예. 안 쓰면. 예. 그러면 그 남는 전기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생겼죠. 예. 근데 에너지가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인을 팔아서 에너지를 사는 겁니다. 누가? 누가는 필요한 사람이 사겠죠. 예를 들어서 예. 뭐 유럽 같은 데라고 치면
뭐 나라들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막 해서 막 갑자기 막 쓸 일이 생기고 네. 또 남을 일이 생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한정해 보죠. 옆 나라로 막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에서 아. 여기서 막 재생에너지 전기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남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버리냐? 그래서 채굴을 해서 코인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송금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뭐 전기 많이 쓰는 공장 시대 뭐 이런 쪽에다가 코인을 보내요. 네. 그럼 거기서 코인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 동네 전기를 산다. 알겠습니다. 아, 있어요. 우습게 보시네. 네? 진짜. 진짜인데? 예요. 아니 또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유 참 아직 사람- 푹 차셨잖아요. 너무 비웃으셔서. 아니, 사람들 머리 참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가 바로 부탄입니다. 거기 수력 발전 계속하니까 수력 발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히말라야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거를 보통 이제 그 전기로 인도에다가 주로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팬데믹이 나면서 거의 좀 안 좋아진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력 수요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그 전력을 보관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코인 채굴을 했는데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GDP의 제가 보니까 40%를 넘어선. GDP의 40%요? GDP가 뭐 크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한국가의 GDP인데. 그렇죠. 거기가 뭐 GDP 해봐야 뭐 한 3조 좀 넘는 정도인데 한 1조 한 5천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전 에너지를 사서 쓸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예건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 시나리오는 좋아하진 않는 게 이게 전기가 남으면 그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운송할 그 인프라를 만들어서 전기를 좀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맞아요. 해야지. 네. 이거를 코인을 해서 이게 그 이제 금융적인 방식으로 돈만 벌면 된다라는 것에 저는 심정적으로 공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기가 이제 무한하게 있다라는 걸 전제로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네.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하고 하려면은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뭐 좀 이런 데 들어가는 공을 저장 운송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 많이 뜨면서 나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도 저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요? 예, 거기도 그때 범죄 단속하다가 많이 뺏었는데 네. 그게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고요. 엘살바도르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자기네 통화가 거의 뭐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화폐 가치가 없는 자국 통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들였다가 네.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있는 거 평가 이익을 많이 갖고 있고요.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제 북한이 있죠. 거기는 해킹을 통해서 한 2조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뭐 세상이 혼란해도 산업적으로 좀 미래를 위해 진행되는 소식. 우리가 현재를 수습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네. 미래를 위한 대비도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전해드리면 미국 정부가 SKC 앱솔릭스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 약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SKC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SKC. 네. SKC는 옛날에 우리 기억 속에는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네네네. 그 회사잖아요. 네. 성경. 예, 성경화학. 네. 근데 여기가 그 이제 그 예전 사업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네. 미래 산업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예전에 뭐 기초 석유화학에 뭐 다운스트림 있는 그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 사용하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그 1공장이 지금 미국의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금 거의 다 지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시제품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금 대비해서 보조금이 거의 한 22% 정도 되니까 한 6천억 정도 한 3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네. 3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1공장을 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럼 유리기판이 뭐냐라고 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그 AI 반도체입니다. 네. 이게 GPU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옆에 HBM이 이렇게 막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둘이 교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 대역폭이라는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빨리 보내야 되고 데이터를 빨리 보내려 그러면은 통로가 많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통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이 많은 통로를 전선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연결을 하게 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인터포저라는 게 들어갑니다. 인터포저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얘를 통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게 네. 이제 인터포저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막 너무 빨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가지고도 너무 비싸고 속도가 느리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유리로 바꾸게 되면은 엄청나게 그 한 40% 정도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생산 기간이나 패키지 두께도 한 절반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이 유리기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유리기판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AMD에서 처음 이 기술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AMD는 항상 그 인텔에 밀린 2등 업체였기 때문에 신기술들에 대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AMD에서 분사한 회사가 치플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치플렛이 그 SKC의 가장 주요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근데 거기서 또 유리기판이 유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또 LCD를 잘 다룹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유리기판 쪽에서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AMD하고 연결고리는 SKC가 좀 잘하고 있고 양산 공장까지 세계 최초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유리기판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이게 되냐? 네. 그건 우리가 또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AMD 이런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테스트 제품들은 들어가서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이거를 또 이제 그냥 그쪽에서 채택을 하게 되더라도 패키징 단계에서 또 패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TSMC라든지 ASE라든지 이런 패키징 업체들하고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당장 뭐 이게 막 엄청나게 팔리고 막 전력의 소비가 40% 바로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AI 반도체가 지금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 병목을 어떻게든 조금 뚫어볼 수 있는 기술로서의 이 기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판 쪽에서 이런 미래를 위한 것들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반도체 소부장 중에는 처음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 쪽에서도 근데 이게 뭐 SKC가 예뻐서 미국 정부가 줬을 리가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 미국 업체들도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을 거고 그래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이 비상시국에 너무 작은 뉴스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래를 위한 씨앗들도 지금도 계속 누군가는 뿌려야 되고 네. 누군가는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유리기판이 앞으로 아마 특히 이제 굉장히 성능이 막 고도화되고 AI 집적 이런 게 막 늘어나면서는 각광받을 거는 굉장히 좀 명확해 보이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이론적 컨셉은 명확합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나 뭐 이런 걸 해봤을 때도 성능이 확실히 더 좋은 것도 맞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양산성이라든지 예. 뭐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실제 POC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결국은 이제 그 AI 반도체 업체들이 채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업체들하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주문을 하고 그걸 또 대만 TSMC와 ASE가 패키징까지 해주는 네. 그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내년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팔릴 겁니다라고 호들갑을 떠는 거는 좀 오바고요. 근데 어쨌든 AI 반도체 병목을 푸는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요. 아, 좀 기대는 좀 되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회사들과 달리 뭔가 끊임없이 앞서간 뭔가를 좀 내놔야 되긴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석유화학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옛날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회사 SKC가 그대로 비디오 테이프 만들고 있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이게 아주 저물겠다 싶으면 적당한 시점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다시 꽂아서 투자를 하고 네. 또 이게 네, 다시 커지면 회사가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우리 회사들의 열심히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너무 이제 희망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이런 기술 개발 같은 걸 해갖고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서 또 위치를 잘 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LG. 아 LG 노트북 그램 진짜 잘 만들잖아요. 네. 정말 잘 만들죠. 예, 그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잘 만들더라고. 예, 그래서 뭐 옛날에는 무슨 뭐 LG, IBM, 싱크 어쩌고 이런 거보다 훨씬 가볍고 그러네요. 성능 네. 좋고. 근데 심지어 노트북이면 보통 15.6인치가 거의 최대 아닌가 싶은데 17인치도 있더라고요. 17인치요? 예, 17인치 LG 그램. 와, 이거 완전 플래그십이죠. 예. 그렇죠. 거의 데스크탑으로 써도 될 만한 크기인데 17인치.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네. 요즘은 데스크탑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요. LG 그램 산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코어 i7, 램 32기가, SSD 2테라, 아, 17테라, 2테라, 와. 그리고 17인치 터치 스크린. 아, 대형인데도 터치군요. 자, 여러분한테 여쭤보죠, 뭐 네. 얼마면 사실지. 얼마까지 보고 얼마까지 오셨어요? 보고 오셨어요? 예, 보고 오신 가격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여러분 적어주세요. 네. 얼마까지 보고 오셨는지. 그러면 저희가 가격 한번 맞춰드려 보겠습니다. 17인치입니다. LG 그램 울트라 7. 네. 230 주고 사셨대요. 230. 네. 좋습니다. 178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와. 야. 178만 원으로 갑니다. 45대 178만 원. 네. 45대. 45대. 네, 50대 같이 안 돼요. 네, 왜 이렇게 40. 못 구해 오셨어요 물량을? 왜냐면 우리도 양심이 있죠. 여기 뭐 뻔히 230에 팔 수 있는 걸 178만 원에 우리가 팔겠다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45대 얻어왔으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딱 3시간 드립니다. 너무 큰 소리 치시는 거 아니에요? 3시간 드리겠습니다. 링크 있죠? 네,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뭐 100대 이 정도 수준 준비했는데 다 다 나가서 네. 좀 적긴 합니다 확실히. 네, 요거는 조금 그래도 있는 집에서 사시는 게 좋을. 그러게 워낙 고급 노트북이죠.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에 안녕하시길. 예, 안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